치료 기법, 경험이 풍부한 많은 임상가들이 자기의 성격은 분석하기 좋은 내담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동시에 정신분석 외에 다른 치료법으로는 거의 가망이 없다고도 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후를 신중하게 보는 견해와 달리 손은 이런 내담자의 분석 가능성에 대하여 좀 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티코는 이런 사례에 문제와 어려움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기의 성격은 정신분석의 영웅적 적응증이라고 제안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어떤 자기의 성격 내담자는 정신분석으로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극적으로 좋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사례의 치료 기법과 예후 측면을 좀 더 철저히 연구하려고 노력해 볼 만하다. 존슨은 1913년에 일찍이 병리적 자기의 성격 특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아브라함은 1919년에 이들의 전이저항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그는 자기의 성격 방어가 정신분석 과정에 위험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치료자에게 경고하였다. 그는 이런 내담자는 분석가를 경시하며 분석가를 자신의 독립적인 분석 작업의 청중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일관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리베리엘은 부정적 치료 반응에 대한 그녀의 고전적 논문에서 정신분석 과정을 패배시켜야만 하는 내담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이들은 좋아졌다는 사실을 참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좋아졌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런 내담자는 분석가에게서 무언가 좋은 것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 자신의 기본적인 공격성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로젠펠트는 자기의 성격 구조 내담자가 의존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기본적인지를 강조하였다. 코허스는 이러한 성격 구조의 내담자가 분석가가 자기와는 다르고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견디지 못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문은 모두 자기애적 내담자의 전이저항의 극심함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사례를 통해 전이저항의 문제를 예시하겠다. 어느 자기의 성격 구조 내담자가 필자에게 몇 달 동안 매시간 분석이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상에서도 같은 내용을 계속 말하고 또 말하였으며 치료가 완전히 가망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분석 시간 외의 생활에서는 좀 좋아진 것을 느꼈고 충분하지 않은 느낌, 불안정한 느낌이 줄어든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필자는 그가 정신분석에 대해서 말하면서 필자를 쓸데없고 바보 같은 치료를 하는 사람으로 말한다고 지적하였다. 내담자는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면서 분석이 안 되는 것은 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치료 초기에 그가 자신보다 훨씬 분석을 많이 받았던 필자의 다른 내담자를 매우 시기했었고, 이제 다른 모든 내담자에게 아무런 시기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그는 분석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오직 자신의 문제라고 말했었다. 필자는 또한 그가 전에 필자를 매우 시기하던 것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가 그 이유를 잘 모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내담자는 그가 사실은 분석이 실패한 것, 그에 따르면 실패한 것이 완전히 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필자를 그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치료를 계속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필자는 그가 그의 인생에서 필자가 실패자가 되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대단히 만족스러워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마치 필자가 그의 무가치한 자기가 되고 그는 필자의 감탄스러운 자기를 인수받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그는 매우 불안해하면서 필자가 그를 미워하고 복수할 거라고 두려워했다. 그는 필자가 그의 상관과 경찰에게 그가 부끄러워하는 일을 고발하는 환상을 떠올렸다. 필자는 그에게 필자가 그를 공격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가 분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이며, 그가 분석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함으로써 정말 환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안심시킨다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내담자는 필자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는데 그가 반복적으로 분석이 실패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 다음 순간 그는 필자가 매우 영리하고 전형적인 분석적 속임수를 써서 내담자를 따라잡을 줄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스스로가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기법을 쓰곤 한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필자는 그가 좋은 해석을 받고 자신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자마자 필자에 대한 그의 공격에 죄책감을 느끼고 또다시 필자의 조언을 시기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는 필자를 깎아내리면서 필자의 해석을 훔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야 했다.
이는 필자에게 어떤 좋은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해줄 뿐 아니라 필자에게 감사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였다. 그러자 내담자는 굉장히 불안해졌고 그러다가 완전히 멍해졌다. 그는 다음 시간에 이전 시간에 진행되어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고 완전히 부인하였고 분석이 지루하고 효과 없다고 반복적으로 선언하면서 또다시 똑같은 순환고리를 반복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서보죠. 이게 어떠면 치료 기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컨버그가 자기 사례를 조금 설명하고 있죠. 어쩌면 내담자에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치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컨버그가 당신은 좋은 해석을 받고 스스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자마자 치료자에 대한 그의 공격의 죄책감을 느끼고 또다시 필자의 조음을 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게 굉장히 큰 해석이죠. 당신은 도움을 받자마자 또 나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이분의 내담자의 공격성과 관련된 죄책감이라는 얘기,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시기하기 시작한다는 이런 어떤 해석들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컨버그에게 이 내담자가 어떤 좋은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컨버그에게 감사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컨버그의 좋은 해석을 훔쳐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내담자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면 내담자는 불안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리고 완전히 멍한 상태가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분석이 지루하고 효과가 없다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똑같은 순환고리를 반복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 와서 그 이전 시간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고 못 느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 세션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분석이 지루하고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불평을 계속 늘어놓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컨버그의 명료한 해석, 컨버그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람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의 결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런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지속되는지를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석한 지 2, 3년이 지나서도 지속되니 말이다. 치료에 대한 이런 저항을 보면 자기계적 내담자가 어떠한 의존적 관계도 얼마나 강하게 부인돼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부정적 전의를 계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분석을 받는 다른 어느 내담자보다 이런 내담자에게는 한층 더 중심적이다. 이런 자기계적 내담자는 반복적으로 분석 과정을 평가절하하려 하고 그들의 정서적 삶의 현실을 부인하려 하며 분석가가 그들과 독립된 사람이 아닌 환상을 확인하려 한다. 잉마 버만의 최근 영화 페르소나에 보면 미성숙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직한 젊은 여자 간호사가 우리가 전형적인 자기계성 성격으로 기술한 심한 심리장애가 있는 여성을 돌보면서 소진되어 가는 것이 나온다. 젊은 간호사는 차갑고 악의적인 착취를 겪어야 했고 그녀는 서서히 심리적으로 붕괴되어 갔다. 그녀는 병든 여자가 사랑의 미움만을 돌려주고 자신에게 표현된 어떤 사랑이나 인간적 감정도 완전히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할 수 없었다. 병든 여인은 단지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가치 있는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이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끝을 내도 말이다. 극이 전개되면서 간호사는 병든 여인에게 강한 미움을 키워갔고 한순간 그녀를 잔인하게 다루었다.
마치 병든 여인 안에 있던 모든 미움이 도와주는 사람에게 옮겨져 도와주는 사람을 그 안에서 파괴하는 것 같았다. 이 영화는 본질적으로 심한 자기애적 내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이와 역전의 상황을 재현한다. 내담자의 모든 노력은 분석가를 패배시키고 분석을 의미 없는 게임으로 만들어버리고 분석가에게서 경험한 좋은 것과 귀한 것을 모두 파괴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보인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내담자의 부속물 취급을 받는 후에 이 과정은 너무나 은근히 진행되어 오랫동안 알아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 후에 분석가는 이런 사례의 작업에서 정말로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게 될 수 있다. 그의 의견과 치료 개입은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해체되어 버리는 것 같고 그가 내담자에게 공감적 감정을 느꼈던 것도 나중에 모두 체계적으로 파괴되어 버린다. 오랫동안 비성공적인 치료 후에 분석가 편에서 내담자를 방어적으로 평가절하하게 되기도 한다. 이는 내담자가 분석가를 위험하고 피하고 싶은 대상의 하나로 느끼는 감정을 강화시켜준다. 혹은 몇 가지 사소하게 좌절한 것이 내담자 편에서 분석가를 더 이상 조장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커지게 되기도 한다. 이 시점에서 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 즉 내담자는 이 밉고 좌절을 주는 전이 대상한테서 도망친다. 결국 그는 전이 대상을 한 번 더 그림자로 만들어 버린다. 분석가는 이에 상응하여 역전이로 마치 내담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허감을 느낀다. 위의 고찰은 기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분석가는 이러한 사례에서 드러나는 전이의 특징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전능한 통제와 평가절하하려는 내담자의 노력을 끊임없이 중화시켜야 한다. 또한 분석가는 장기적으로 어떤 역전이가 일어나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분석가는 분석 과정에 역전이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자신이 어떻게 느꼈음을 내담자에게 밝힌다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행동에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역전이에서 확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오랫동안 분석가의 모든 해석을 일일이 거부한다면 분석가는 그 결과 무능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치 분석가가 패배감과 무능감을 느끼게 하려는 듯이 분석가를 대하고 있음을 내담자에게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걱정하게 된다면 분석가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즉 내담자는 분석가가 내담자의 행동을 걱정하게 하는데 내담자 자신은 그런 감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내담자는 분석가를 마치 자신의 연장이거나 자신이 분석가의 연장인 양 대하기 때문에 분석가의 감정은 내담자가 내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보통의 경우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내준다. 따라서 역전의 반응은 치료에서 많은 것을 드러나게 해준다. 기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가가 다루기 어려운 한 가지 문제는 내담자의 전수적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 버린 것이다. 특히 이해되거나 완화된 순간 이후에 내담자는 분석가가 그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거나 특정 주제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완전히 자기만의 문제에 빠져버리곤 한다. 분석가를 평가절하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이와 함께 분석가의 해석을 훔치려고 한다. 이렇게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혹은 한 회기 전만 해도 중요한 문제로 보이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매우 주의해야 한다. 기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이런 내담자를 한꺼번에 많이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석가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요구가 되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이런 내담자의 전이에서 활성화된 병리적 성격 구조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의 정신분석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과거의 몇몇 임상가는 이런 내담자는 전이를 일으키지 않으며 분석가에 대하여 자기적으로 비관여하면서 분석 작업을 방해한다고 느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내담자는 위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아주 강한 전이를 일으킨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리를 두고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평가절하, 경멸, 훼손시키기 등 적극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이 저항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면서 고통, 의심, 미움, 시기 같은 강한 편집증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결국 몇 달, 어떨 때는 몇 년의 치료 끝에 내담자는 죄책감과 우울을 느낀다. 즉 분석가에 대한 자신의 공격성을 자각하게 되며 죄책감을 느끼고 한 인간으로서 분석가를 좀 더 인간적으로 염려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죄책감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이것이 이런 내담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동시에 예후에서 본질적인 요인을 나타낸다. 치료를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죄책감과 우울을 느낄 수 있는 내담자는 이러한 감정을 전혀 견딜 수 없는 내담자보다 더 낫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다음에 주제로 갈 수 있다. 즉 이런 내담자의 정신분석에서 예후라는 일반적인 주제이다. 자, 여기 우선 치료 과정에 대해서 컨버그 나름의 자기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컨버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점 서로 나눠보죠. 이게 컨버그가 치료한 기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법은 아니에요. 우선 이고사이칼리스트나 클래시컬한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분들은 해석적 치료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을 컨버그가 이분들에게 이분들도 정신분석적인 기법 혹은 정신 분석적 심리치료 어느 것이든 어떤 정신분석의 통찰을 기반으로 이분들을 치료해내는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도입하고 있는 기법은 특히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의 경우에는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해석적인 기법이 이분들을 실제 임상에서 대하는데 얼마나 많은 좌절을 주는지를 본인 스스로 잘 설명하고 있죠. 만만치 않은 작업을 해온 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해석을 중심으로 이분들을 치료하기보다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게 접근 방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이 컨버그가 지금 치료해오고 있는 이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간단하게 우리 서로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컨버그가 이제 해석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 느낌에서는 마치 뭐 해석이 되는 거를 다 내담자에게 말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서는 아까 문장에서 보니까 그걸 내 눈에 속으로 분석해낸다 이제 생각한다 이제 그런 걸 밝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그 컨버그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분이죠. 네. 그래서 다 그 분석해가지고 해석할 능력이 되어서 그걸 해석을 잘 해줘가지고 어쨌든 상황을 끌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상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에 따라서는 가장 정확한 분석이 그분들에게 가장 큰 저항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유능한 상담자가 어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왜 해석적인 접근을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주저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그 해석을 가져갈 능력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이분들은 자기들이 공감받지 못하고 공격당한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해석적인 접근이 이분들에게 도움을 안 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컨버그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치료 기법보다는 해석을 중심으로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이분들을 돌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몇 년씩 해석을 해도 이게 잘 통하지 않는 경우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애를 쓴데도 이분들이 그것을 고마워하거나 인지할 능력을 가지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분리개별화를 인정하지 않고 특히 경계선적 인격 구조에 있는 경우에 그런 경계선적 레벨에 있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들 경우에는 대상 자체를 독립된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담자 이 상담자가 주는 해석들을 고맙게 받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몇 년이고 버티다 보면 된다. 이제 이런 쪽에 개념이 가까운데 이렇게 이분들 어렵지만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은 같지만 현대정신분석의 입장은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분들의 이거 스트렝스가 잘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분들의 해석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해석을 사용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해석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런 분들이 해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지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컨버그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겠지만 이분은 주로 그래도 해석 중심으로 치료를 하는 입장이니까 입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컨버그가 지금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거를 본인이 피하고 있는 거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 입장에서 컨버그를 이해할 수도 있겠죠.